대한인국민회관이 독립유물을 전시하는 소규모 박물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첨단 전시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물관리가 부실했던 노인아파트 관리회사와 건물주가 형사 기소됐습니다. LA시 검찰청은 악덕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종업원이 9명 이하인 영세업소에게 4만 달러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의 25%가 줄어든 업소들이 해당됩니다. 미 전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7만 명대로 내려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8만 명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평양 컨테이너 운임이 일주일 사이에 2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대란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다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인국민회관이 독립사료를 전시하는 소규모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소중한 독립유물 400여 점이 견본 형태로 한국에서 다시 국민회관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독립기념관에서 건너온 35점의 새로운 유물부터 전시된 유물을 빛나게 밝히는 맞춤형 조명까지 전시 전문가의 작업 지시에 맞춰 막바지 공사가 분주합니다. 지난 2003년 보건공사 이후 무려 18년 만에 재단장하게 된 대한인국민의 기념회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최신 전시시설을 갖춘 소규모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이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갖고 QR코드로 해서 한글과 영어로 전부 자동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자세한 오디오 가이드, 음성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 전시실을 포함한 4개 공간 모두 새로운 전시가 추가되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전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전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영상 시청 공간 등에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 유물은 아직 독립기념관에서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제 바꿔가면서 틈틈이 바꿔가면서 새롭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은 이번 주 중 모든 작업을 마치고 오는 토요일 한국 독립기념관과 보훈처와 함께 재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관리가 부실한 아파트 건물주, 앞으로는 기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검찰청은 숱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돼 왔던 다운타운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주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한 노인 아파트. 건물주와 관리회사가 지난달 LA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물주는 노인들이 사는 16층짜리 고층 아파트인데도 2주 넘게 엘리베이터를 고장난 채로 방치했습니다. 공용 세탁실마저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시니어 세입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정부는 건물주에게 수차례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노인들이 나가서 병원도 못 가고 약국에 약병 그 리필도 못 하고 뭐 마켓 같은 데도 못 가고 그냥 그 아파트에 계속 이제 갇혀 있었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아파트 관리가 부실해 세입자가 큰 불편을 겪는 경우 건물주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리차드 긴 검사는 건물주에게 불편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A시 주택국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A 하우징 디파트먼트 거기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데는 이제 빌딩 세이프티에도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LA 파이어 디파트먼트도 이런 상황에서 와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죠. 건물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은 최대 $16,000, 징역 최대 8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건물주에 대한 예심은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이번에는 9인 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 $40,00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영세업소가 대상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매출이 급감한 영세 업체에 대해 최대 $40,000까지 밀린 렌트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직할지 내에 오프라인 업소가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8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role government should and must play to support our small employers, our micro businesses, particularly the unincorporated areas of the county. So I just want to emphasize, because this is what makes me most nervous, Emilio. People have 1 week to apply.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미납된 렌트비를 지원해주고 업소당 최대 $40,000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 9명 이하의 업소로 연매출 $10,000,000 이하면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최소 25% 감소한 영세 업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ll provide up to $40,000 to help businesses cover rent that became due as far back, as March 4th of 2020. 이번 영세업체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750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의 일환으로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9일 8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다시 8만 명대에 올라선 것은 약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감염자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스터샷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도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럽도 비상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추가 접종 대상을 40대로 확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40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은 4만 명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9월부터 50대 이상과 일선 의료진 등에게 3차 접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1,260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60%가 1차 접종을 마친 만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는 2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의 개념에 부스터샷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making plans to add the booster dose to the NHS COVID travel pass. You can see that getting fully vaccinated with a booster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on the whole, make your life easier. 독일에선 8일째 사상 최고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 명대, 하루 사망자는 40명이 넘는데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계산하면 303명으로 8일째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초 독일 전역 병원에서 환자 수용 한계를 초과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전국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국가에 대해 다시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다시 봉쇄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450유로, 우리 돈 196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Während die Inzidenz für geimpfte Menschen glücklicherweise rückläufig ist, steigt sie bei den Ungeimpften weiterhin. Heute beschlossen, dass ab morgen, Montag 0 Uhr, in Österreich ein Lockdown für Ungeimpfte gilt.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거나 출근과 식료품 구매 등 꼭 필요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63.4%대에 머물러 있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둔 강수로 풀이됩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나드는 독일은 베를린 등 일부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주점뿐 아니라 미용실 출입까지 제한했습니다. 극장이나 박물관 등 대중시설에도 입장할 수 없고 축구 경기처럼 2,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해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강경책이 속속 도입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기숙사 전체를 격리하는 조치까지 발동했습니다. 일부 과잉 방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다른시 장어의 대학교 출입구를 방역 요원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기숙사 등에 격리됐습니다. 40만 가구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집 현관문에 봉인이 붙여지거나 아파트 출입구가 봉쇄됐습니다. 다롄에선 지난 4일 코로나19가 재발한 이후 열흘 만에 3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病毒载量高，传播速度快，传染性强，代际传播为2天左右。 방역당국은 이번 감염이 냉동시설 종사자로부터 시작됐다며 수입 냉동식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헤이룽장과 네이멍구 등 접경 지역에선 수입 물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외국에서 온 소포를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21개의 성급 지역으로 확산한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과잉 방역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성에서는 주민이 호텔에 격리된 사이 방역 요원이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도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上来2个人拿着铁棍，然后是找了派出所公司的人来把门撬开进来，直接把狗狗打死的。 당국은 이번 일은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당 가족에게 사과하고 방역 요원을 전출시켰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인 CDC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단계인 4단계로 다시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피하라는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도 3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물류대란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컨테이너 운임이 진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태평양 컨테이너 운임은 무려 26%나 하락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선 운임이 최근 일주일 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를 집계하는 프레이토스는 태평양 횡단 운임이 한 주 새 26%나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미서부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대당 13,3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200달러였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지만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운임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수요와 겹치며 고공행진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상 운송 수요 완화가 컨테이너선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미리 연말 상품 재고를 확보하면서 대아시아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 서부 항만대란 사태는 빨라야 내년 2월쯤에야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시내 음식점에서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수저와 포장 용기 등 일회용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부터 적용 대상 음식점은 종업원 26인 이상의 대규모 식당입니다. LA 시정부는 내년 4월 22일부터는 모든 식당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전하겠다.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전화로만 의견을 교환했던 미중 정상이 오늘 오전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직접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president will certainly express his concern, express his view that China should be playing by the rules that the rest of the global community expects.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불공정한 경제 행위,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않겠지만 미중의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자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summit is a preliminary sig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getting back on a more normal track. 미 고위 당국자는 당장 현안인 공급망 위기나 대중 관세는 이번 회담의 안건이 아니지만 기후변화와 보건 등 전 세계적인 문제는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립에 어떤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해 바이든 대통령은 포괄적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의 합의가 큰 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외교부 차관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최 차관은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결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에 제안하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꼭 가는 길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4차 검토본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초안을 미국이 검토한 뒤 한국에 보냈다가 다시 한국이 수정한 3차 문안을 미국이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검토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고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합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했던 종전선언의 시기와 조건 등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이견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건데 종전선언 최종 문안이 마련되면 한국이 북한에 전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의 반응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겠죠. 그러나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종전선언 문안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본격적인 협상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연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떼강도들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차와 고가의 물품을 주로 노린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의사의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11월 15일 미주 노선에 취항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LA 첫 취항편에 탑승한 승객들이 웹사이트에 이벤트를 응모할 경우 고객 감사패와 기념 선물 등을 제공하고
미주 노선편도 30회 이상 탑승한 회원에게는 내년 2월까지 마일리지를 2배까지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온라인으로 무료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KYCC는 오는 목요일 저녁 6시 유명 한인 코미디언 PK의 진행으로 헐리우드 한인 배우 이기홍과 가수 인순이, 김태우, 그리고 보이스투맨의 션 스텅맨 등 다양한 스타들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많은 한인분들이 저소득층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기부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 코리아타운 2개 호텔에 설치됐던 홈리스 쉘터 2곳이 올해 말 폐쇄됩니다.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과 협력해 지난 1년여 동안 노숙자들이 연루된 폭력과 마약 등의 문제로 골치를 썩었던 홈리스 쉘터 2곳을 뉴욕시 정부와 논의 끝에 결국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 쉘터는 각각 문을 닫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의 메인 체육관 이름이 문일용 체육관으로 명명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995년 아시안 최초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당선돼 20년 넘게 봉사해온 문일용 전 교육위원회 노고와 기여에 감사하기 위해 체육관을 문일용 체육관으로 명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평판식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산불로 폐쇄됐던 세코야 국립공원이 일부 재개장됐습니다. 세코야 국립공원은 지난 9월 중순 대형 산불로 인해 문을 닫은 이후 국립공원 일부인 애쉬 마운틴 입구에서 호스피탈 락 피크닉, 제너럴스 하이웨이 6마일, 푸틸 방문객 센터 등의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자이언트 포레스트와 그레이트 셔먼 등 지역은 여전히 폐쇄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국민 판단을 받아보자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현 정권발 세금 폭탄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대선 프레임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다시 꺼내 맞불을 놨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정책이 소수 부자를 위한 것이란 프레임을 은근히 부각한 겁니다.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4.7 재보선에서 여야 모두 확인했다는 부동산 민심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 양당 대선 후보들의 조세 논쟁에 대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다분하다는 비판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이 뛴 데다 종부세율도 함께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될 거란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올해 종부세 수는 지난해의 3.8배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안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이런 불안감을 노린 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나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봐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반론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 논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측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조세 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흔들리는 건 부동산 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주장과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걷는 방안도 정부 반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법까지 개정했지만
20, 30대 표심을 잡는다며 시행도 전에 제도가 바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존 정부와 차별성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예측 가능한 선상에서 순리에 맞고 원래도 맞는 이런 국정 운영의 가능성을 내비쳐주는 게 좋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세부담 완화 공약을 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후활동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2030 청년 표심을 함께 겨냥한 행보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아이디어로 제시하며 연일 2030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집권 후 50조 원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선 이런 제안도 던졌습니다.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마련할 예산을 이번 본 예산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협의하자는 겁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책 추진력 등과 관련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최근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독려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정치인 김종인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축사를 미뤄 공식화했습니다.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면서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식의 확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 구성이나 출범 시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 환경은 내가 선대위가 마련된 다음에 보는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서는 등 당 안팎에선 김 전 위원장의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면. 아니 무슨 윤 후보는 비공개 면담에서 대선에서 대통령이 엄정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도 후보에게 엄정 중립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청년공약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미국과 중국은 공개적인 충돌로 가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조금 전 가진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을 오래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